안녕하세요. 책을 듣다의 작가 유연입니다. 오늘은 나태주 시인의 산문집 좋다고 하니까 나도 좋다, 그 세 번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톨스토이에게 듣는다. 내가 평생 좋아한 외국 문인 가운데 한 분인 러시아의 소설가 톨스토이는 좋은 말씀을 많이 남겼다. 톨스토이는 스스로 묻고 대답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세 가지는 무엇인가? 거기에 대하여 톨스토이는 이렇게 대답한다. 첫째는 지금 여기. 둘째는 옆에 있는 사람. 셋째는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대번에 아하 하는 소리가 나온다. 우리는 그동안 왜 그것을 몰랐던가? 탁견이다. 여기에 더하여 톨스토이는 또 묻고 대답한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세 가지는 무엇인가? 첫째가 장미꽃, 둘째가 어린이, 셋째가 어머니 마음. 거기에 더하여 다시 묻는다. 그 가운데서도 영원히 아름다운 것은 무엇인가? 끝내 문호는 인간이 소유한 시간의 소중성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우리의 생명은 시간에 구속된 그 무엇이다.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되어 있다. 장미꽃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어린이는 시간이 지나면 늙는다. 그렇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최후의 정답은 어머니의 마음이 된다. 최근 러시아의 문학인을 찾아 여행을 떠난 일이 있다. 그 여행길에 모스크바에 있는 톨스토이의 생가를 보는 기회를 가졌다. 톨스토이는 작품만 방대한 것이 아니라 삶의 스케일도 방대한 인물이었다. 우선 기념관 현관 유리창 안에 진열된 옛 소설가 장신의 털 외투가 동양에서 찾아간 조그만 시인의 길을 죽이고도 남는 바가 있었다. 톨스토이의 평생의 화두인 성장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톨스토이는 인생의 화두로서 성장을 들었다. 인간은 누구나 살아있는 동안 성장을 거듭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장을 위하여 하위에 과업이 있는데 그것은 소통, 몰입, 죽음을 기억하는 삶이라고 한다. 톨스토이는 50살까지 매우 호기롭게 살면서 물질적 부와 명예와 건강까지 두루 갖추고 사는 이른바 세속적으로 성공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50의 나이에 이르러 회심의 기회를 갖는다.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통렬히 반성하고 통회하면서 참회록이란 책을 썼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았다. 여기서 나온 것이 성장에 대한 화두다. 더욱 훌륭한 작품이 쓰이면서 톨스토이 자신은 러시아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져 대중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렇게 32년을 더 살았다니 두 사람 몫의 인생을 산 사람이라 하겠다. 톨스토이가 말한 성장의 하위 개념 가운데 첫째인 소통. 소통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자기 자신과의 소통, 타인과의 소통, 세상과의 소통. 소통 없이는 원활한 성장이 어렵다. 세상 살이조차 불가능하다. 소통은 대화이며 질서이며 생명이며 아름다움 그 자체다. 둘째로 든 것은 몰입. 몰입이야말로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모든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몰입이다. 제일로 버리기 힘든 자아까지도 잊어버리게 만드는 무아의 경지가 바로 몰입이다. 몰입만 제대로 되면 성취의 밀도가 높아지고 깊어지며 시간의 벽까지도 훌쩍 뛰어넘게 된다. 공부 잘하는 사람, 예술 쪽으로나 학문 쪽으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몰입의 천재들이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죽음을 기억하는 삶. 사람은 사뭇 어리석은 구석이 있어서 자기에게는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것처럼 살기 쉽다. 그래서 오늘 할 일을 자주 내일로 미루고 게으름을 피우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오늘은 내 생애에서 유일한 날이다. 돌아올 수 없는 한 날이다. 오늘 하루를 지상에서의 마지막 날처럼, 최초의 날처럼 알고 살아야 할 일이다. 그래서 순간을 영원처럼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톨스토이가 말하는 죽음을 기억하는 삶이다. 페이지 79페이지 터닝 포인트. 길을 가든 인생살이를 하든 가다가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이게 아닌데 싶으면 그 지점이 바로 터닝 포인트다. 물론 가던 대로 계속 갈 수도 있는 일이다. 그 길이 보다 더 손쉽고 좋은 길일 수도 있지만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게 아닌데 싶으면 그 지점에 브레이크를 잡고 멈춰서서 자신의 일을 돌아보고 오던 길을 살필 것이다. 나에게도 몇 차례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 첫 번째는 20대 중반 한 여성에게 시련의 고배를 심하게 마시고 인생을 포기할까 망설이던 시기의 삶이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치열하게 시에 매달렸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나는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시인이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를 버린 여자가 나를 시인으로 만들어 주었다. 두 번째는 50대 초반의 일이다. 교직
성장을 위해 전문직으로 나갔다가 이게 아닌데 싶어서 다시 일선 학교로 나가면서부터다 최초의 외국 여행을 유럽 쪽으로 갔었다. 여행지에서의 10여일. 밤마다 나는 귀국하면 절대로 그냥 있지 않고 일선 학교로 다시 나가겠노라 결심을 했고 자신을 굴복시켜 다짐을 받아냈다. 그렇게 해서 다음 학기에 다시 일선 학교로 복귀했다. 거기서부터 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산문을 쓰지 않는다. 문인들 모임에 나가지 않는다. 잡지를 읽지 않는다. 방송에 출연하지 않고 신문에 칼럼을 쓰지 않는다. 그런 결심을 실현하면서 새롭게 시를 쓰고 새롭게 연필 그림을 그렸다. 만약 그러한 재출발의 기회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때 스스로 선택해서 읽은 몇 권의 책이 기억에 오래 남는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윌든, 그리고 일본 사람 후지와라 시냐의 인도 방랑, 그리고 노자 도덕경. 이러한 책들은 나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을 약속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선사했다. 그러한 노력은 조금씩 나의 시 작품에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지금까지 써오던 시의 패턴에서 새로운 모습의 시가 나오기 시작했으며 연필 그림을 통해 사물의 속살을 깊이 부드럽게 들여다보는 눈이 열리고 있었다. 나의 후기 시에 그런대로 성취와 변화가 있었다면 오직 그것은 이때의 노력과 자기 성찰 덕분이다. 세 번째 터닝 포인트는 60대 초반 질병에 의한 것이었다. 교직 정년을 6개월 앞두고 쓸개가 완전히 터지는 바람에 나는 반년 동안 사경을 헤매는 경황 없는 환자가 되었고 자신이 지닌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비참함을 맛보았다. 하지만 이것은 반대로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약속했고 새로운 시를 또한 약속해 주었다. 때로 나는 비관론자였고 불평분자였다. 현실에 부적응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질병은 그러한 나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다. 이만큼이라도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고맙습니다. 그런 긍정론자가 되었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이며 축복인가. 만약 당신도 살아가다가 이게 아닌데 싶으면 그 지점에서 과감하게 자기 인생의 브레이크를 걸고 멈춰 서서
자신을 살피고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기 바란다. 그리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하여 자신의 오류와 모순을 극복해 보길 바란다. 그러할 때 당신 앞에 오직 당신만의 새로운 인생이 열릴 것이라고 믿는다. 가지 않은 길, 페이지 85페이지. 단풍 든 숲속에 두 갈래의 길이 있었다. 한 몸으로 두 길을 다 갈 수 없는 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참 동안 서서 참나무 숲속으로 접어든 한쪽 길을 끝간데까지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한쪽 길을 택해야만 했다. 그 길은 풀이 더 우거지고 사람들 걸은 흔적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그 길을 걸음으로 해서 그 길도 나중에는 다른 쪽 길과 거의 같아지겠지만 말이다. 설이 내린 나뭇잎 위에는 아무런 발자국도 없었고 두 길은 그날 아침 똑같이 멀리 뻗어 있었다. 다른 쪽 길은 뒷날에 다시 걸어보리라 생각했다. 길은 길에 이어져 끝이 없으므로 내가 여기 다시 돌아올 날을 의심하면서 말이다.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 나는 한숨을 쉬면서 말할 것이다. 숲속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었노라고. 나는 다른 사람이 덜 다닌 길을 택했노라고. 그것으로 하여 모든 것이 달라지고 말았노라고.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 전문입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는 미국의 진정한 국민 시인이며 세계인으로부터 두루 사랑받고 있는 시인이다. 평생 동안 해본 일이 많다. 신문기자, 교원, 양계업 등 잡다한 일을 해보았고 또 실패도 해보았다. 그러다가 시인이 되었으며 대학교 교수가 되기도 했고 대학교 거주 시인으로 살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피천득 선생이 만나본 바로 로버트 프로스트 시인은 아직도 튼튼해 보이는 혁대를 차고 있었고 거친 농부의 손을 갖고 있는 너그럽고도 마음의 품이 넓은 인물이었다고 한다. 그런 인상은 시를 읽어보아도 마찬가지다. 다만 가식이 없는 얼굴, 맨 얼굴을 그의 시에서는 만난다. 솔직 담백한 어법을 만난다.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본다. 미국 전 대통령 케네디도 이 시인을 좋아했다고 한다. 대통령 취임식 날 시인에게 취임 축시를 부탁했다고 한다.
그런데 백악관에 갑자기 눈이 내리는 바람에 노안인 시인의 눈이 부시어 준비한 시를 읽을 수 없었다고 한다. 이에 시인은 당황하지 않고 다른 시 한 편을 대신 외워보고 그렇게 보고 있던 사람들을 감동시켰다는 일화가 전한다. 위의 시 가지 않은 길 속에는 인생이 들어있다. 누구나의 인생이다. 인생은 선택과 갈등의 과정, 시 속의 인물도 갈등을 겪고 있다. 이 길로 가야 하나, 저 길로 가야 하나. 그러다가 결국은 한 길을 택한다. 그 한 길이 그의 인생 모든 것을 결정한다. 생각은 그랬을 것이다. 언젠가 저 길을 다시 가보겠노라고. 그러나 인생과 생명의 속성은 일회성과 순간성과 변화성에 있다. 한 번 간 인생은 돌이킬 수 없고 한 번 지나온 길을 돌아와 다시 갈 수는 없다. 두 번 다시 간다 해도 그것은 다시 가는 길이 아니고 처음 가는 길이다. 젊어서는 차마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하물며 내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랴. 여기에 시인의 한숨이 있고 오늘날 우리의 한숨도 있다. 그날 그렇게 한 일이, 그날에 만났던 그 사람이 오늘의 나를 이렇게 만들었노라고. 하기는 다른 사람 또한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날에 만난 나로 인해 자기의 인생이 변하게 되었노라고. 심히 겁나고 격한 일이다. 내가 이 시를 마음으로 읽은 것은 30대 초반. 그 시절부터 나의 인생은 나의 인생으로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도 가끔 나는 마음이 어지러울 때면 이 시를 읽으면서 마음을 달래곤 한다. 네. 2부의 사랑이란. 인간은 약속을 잊지만 꽃들은 약속을 잊는 법이 없다. 사람을 믿고 살기 어려운 날은 꽃들을 믿으며 살아볼 일이다. 네. 페이지 97페이지. 샤이라의 풀꽃. 풀꽃은 나의 시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이다.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풀꽃을 알지 싶다. 대놓고 이 시를 국민시라고까지 말하니까 황송한 마음이 들 정도다. 그런데 이 풀꽃은 외국인들에게도 알려진 시다. 일본이나 중국, 몽골 같은 동양권에 알려졌고 터키 같은 나라에도 알려졌다고 들었다. 아프리카의 한 나라, 그것도 이슬람의 나라 알제리, 샤이라가 풀꽃을 알고 있는 건 특별한 일이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여러 차례 샤이라에게 물어본 일이 있다. 풀꽃을 어떻게 해서 처음 알게 되었느냐고. 샤이라가 처음 이 시를 접한 것은 한국인 펜팔 친구인 핸드폰 푸사에서였다고 한다. 나는 처음 푸사란 용어가 그 용어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푸사란 핸드폰의 메신저에서 자기를 알리는 프로필 화면을 말하는 젊은이들의 용어였다. 거기에 풀꽃이 올라 있는데 제목도 없이 그냥 문장만 있었다는 것이다. 처음 읽었을 때는 그것이 시인지도 몰랐다고 한다. 다만 처음 한글을 배워서 따듬따듬 한글을 읽어 문장을 이해할 때 그 문장의 느낌이 강하게 전해왔다고 한다. 그래, 그럼 풀꽃 시를 읽었을 때 느낌이 어땠는데? 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그럴 때 슬픈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아마도 제가 예쁘다는 소리를 듣고 싶었던가 봐요. 그 다음은 어땠는데?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래서 더 슬픈 마음이 들었어요. 아마도 제가 또 사랑스럽다는 말을 듣고 싶었던가 봐요. 그렇구나. 그럼 마지막 문장은 어땠는데? 너도 그렇다. 그래서 마음이 놓이고 행복해졌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풀꽃을 읽고 마지막 부분에서 감동을 받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알제리 아가씨 샤이라에게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이다. 이런 데서도 나는 커다란 용기를 얻고 시에 대한 감동과 함께 신뢰를 회복한다. 두루 감사한 일. 이렇게 시는 세계적이고 영혼적인 구석이 있다. 세계에서 시를 가장 사랑하는 나라인 영국 사람들이 그런다는 말을 읽은 적이 있다. 우리는 셰익스피어 한 사람과 인도를 바꾸지 않는다. 셰익스피어의 문학 작품을 읽기 위해서라도 영어는 배울 가치가 있다. 이 말에 대응하여 이렇게 적어본다. 풀꽃 한 편을 읽기 위해서라도 한국어는 배울 가치가 있다. 감히 꿈꿀 수 없는 꿈을, 그러한 일을 꿈꾸어 본다. 행복이야말로 마음이 시켜서 만들어내는 무지개와 같은 그 무엇, 철저히 심정이 다스리는 나라의 일들이다. 페이지 170페이지. 오늘도 배가 아프다. 오늘도 배가 아파서 잠에서 깼다. 실상 나를 잠에서 깨우는 것은 어김없이 육신의 통증이다.
10여 년 전 뱃속을 크게 다쳐 앓고 난 후 이후에는 난 아침마다 배가 안 아픈 날이 없다. 때로는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배의 아랫부분이나 명치 부분 아니면 뱃속 저 깊은 곳에서부터 우레처럼 전해오는 아픔이다. 어떤 때는 숨이 잘 쉬어지지 않기도 한다. 이 아픔이 나를 잠에서부터 빠져나오게 한다. 잠에서 빠져나와 한참 동안 숨을 몰아쉬고 조금씩 몸을 움직이고 물을 한 컵 마시고 그러다 보면 아픔이 조금씩 사라지고 정상적인 몸이 되곤 한다. 어쩌면 이런 육신의 아픔이 없었다면 나는 영영 잠에서 깨어나지 않고 그냥 어딘지 모를 깊은 곳으로 가라앉고 말았을지도 모른다. 아픔이 하루를 살게 하는 은인이다. 아픔이 고마운 까닭이다. 저녁에 잠을 자면서 기도할 때 나는 번번이 이렇게 말을 한다. 하나님에게 드리는 말씀이고 보고다. 아니, 부탁이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잘 살고 죽습니다. 내일 아침 잊지 말고 깨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잠이 들면 고맙게도 아침에 하나님이 나를 깨워 주신다. 어쩌면 말이다. 아침마다 찾아오는 뱃속의 아픔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삶의 신호요 격려인지도 모른다. 얘야, 오늘도 새 날이 되었다. 어서 잠에서 깨어 하루를 살아야지. 여러 차례 전신 마취 수술을 하고 그렇게 겪었던 회복실에서의 경험을 떠올려 본다. 환자가 수술을 마치고 의식을 되찾기 위해 잠시 머무는 곳이 회복실이다. 나의 경우 회복실은 너무도 추웠다. 그도 그럴 것이 피를 흘리며 수술한 몸을 그냥 침대 위에 얇은 이불 한 장을 덮은 채 놓아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아이, 추워. 너무 추워요. 추워. 그것이 내가 회복실에서 맨 처음 의식을 되찾고 나서 한 말이다. 그러고 보면 추위라는 것 또한 고마운 것이다. 이때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육신의 추위를 주시어 정신을 들게 하시고 다시금 살아있는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인지도 모른다. 아픔이든 추위든 그것은 좋은 느낌이 아니다. 피하고 싶은 마이너 감정이다. 그렇지만 그런 감정을 통해서 우리는 육신과 정신의 자극을 받고 다시금 각성을 통해 새롭고도 선명한 생명 감각을 되찾는다. 아픔이 고맙고 추위가 감사하다.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또 하나의 동력이고 은혜다. 아침마다 나는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오늘도 다시금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나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뜻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정말로 나의 날들은 최선의 날, 이 세상 오직 하루밖에 없는 날, 아름다운 날로 바뀐다. 감사한 일이다. 오늘도 육신의 아픔이 비로소 나를 살아있는 사람이게 한다. 언제나 나를 깨어 있도록 독려한다. 오히려 고맙다. 육신의 아픔이 인생의 안내자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에 항상 여러분들 건강 먼저 챙기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밤도 청아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